이번 주 주말 드디어 2016 마지막 그랜드 투어 부엘타가 시작이 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포가차를 상대로 펠릭스갈, 온니, 카라파즈, 스켈모즈, 로글리츠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살펴보고요. 비스마가 파비오 야콥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한 이유와 월드투어 팀이 한 선수의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과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스피드를 없앤 트랙의 신형 도마니와 도마니와는 다른 컨셉의 팩터 1이 있죠. 한정판으로 출시된 귀여운 스폰지밥과 패트릭 스타 에디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간 사이클링 뉴스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이죠. 부엘타는 포가차가 살고 있는 모나코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포가차죠. 7년 만에 사이클의 황제가 부엘타에 복귀를 합니다. 현재 전력만 놓고 보면 포가차와 경쟁할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관점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누가 포가차를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오래 포가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데카트론의 펠릭스 갈이 눈에 띕니다. 갈은 올해 지로디 이탈리아에서 종합 2위를 기록을 했고 뚜르를 패스를 하고 부엘타 전초전인 부엘타 아 부르고스에서 종합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랜드 투어 경쟁력은 지로에서 확인이 됐죠. 부엘타 직전 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포가차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펠릭스 갈이 이 좋은 흐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포디움 경쟁을 이어갈지 그게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이네오스의 오스카 온니인데요. 온니는 올 시즌 펠릭스 갈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 낙차와 질병이 있었죠. 6월에는 어깨까지 다치면서 뚜르드 프랑스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부엘타 아 부르고스에서 컨디션과 레이스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갈에게 5초 뒤진 2위로 마무리를 했죠. 부상 이후 경기력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짧은 스테이지 레이스에서 잘 타는 것과 3주 동안 이어지는 GC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번 부엘타는 온니가 그랜드 투어 리더로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큰 시험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눈에 띄는 선수는 에콰도르의 독수리 리차드 카라파즈입니다. 카라파즈는 사실 최근 폼이 좋은지 확인할 필요는 없죠. 이미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8과 20에서 우승을 했고 산악 왕까지 가져갔습니다. 뚜르 3주차를 가장 뜨겁게 달군 선수였죠. 그래서 카라파즈는 폼보다 회복이 잘 되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포가차도 뚜르를 뛰었기 때문에 카라파즈만 데미지가 쌓였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뚜르 마지막 주에서 스테이지 우승과 산악왕을 놓고 많은 에너지를 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3주짜리 그랜드 투어에 들어갑니다. 좋았던 컨디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번째 그랜드 투어에서 누적된 데미지가 나타날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들 트랙의 스켈모즈를 빼면 서운하죠. 스켈모즈는 2024년 부엘타에서 종합 5위, 올해 뚜르에서는 종합 6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그랜드 투어 GC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카라파즈처럼 뚜르를 끝까지 달리고 다시 부엘타에 출전하는 만큼 얼마나 잘 회복이 됐는지가 포디움 도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글리츠인데요. 로글리츠는 부엘타를 이미 4번이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경험만 놓고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7월 말 훈련 도중에 차량과 충돌을 하면서 사고를 당했고 부엘타 준비를 위해 예정했던 산 세바스티안과 부엘타 아 부르고스를 모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위 선수들처럼 최근 레이스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팀에서도 처음부터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레이스를 치르면서 로글리치의 컨디션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험만 보면 가장 무서운 선수 가운데 한 명이지만 현재 상태를 예상하기 어려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펠릭스 갈은 계획대로 준비를 해왔고 온니는 부상이 있었지만 다시 몸을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카라파즈와 스켈모즈는 뚜르 마지막까지 강하게 달린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고 로글리치는 사고로 준비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달라지만 이제 같은 날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첫 주차부터 몸 상태를 숨길 수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올해 부엘타도 산악과 중산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올해도 순수 스프린터들은 부엘타 대신 다른 대회를 선택을 했죠. 코스를 보면 첫날부터 모나코에서 9.4km의 개인 타임 트라이얼이 있고요. 스테이지 3는 퐁노베, 바로 다음 날에는 안도라 라벨라에서 산악 스테이지가 이어집니다. 첫 주부터 누가 정말 준비를 잘해왔는지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실제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이 토요일을 기대해보시죠. 이번에는 주요 이적 소식과 선수 관리입니다. 스프린터 파비오 야콥슨이 비스마에 합류를 했습니다. 계약은 2027년까지인데요. 저는 이적 자체보다 비스마가 왜 야콥슨을 선택했는지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비스마에는 아웃바나투와 브레너처럼 스프린터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런데 팀에서는 두 선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비스마 퍼포먼스 책임자 매튜 하이보어는 순수한 평지 스프린터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를 찾고 있다고 설명을 했죠. 예전에 비스마에는 올라프 코이가 있었는데요.
코이가 올해 데카트론으로 이적을 하면서 비스마의 평지 스프린트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야콥스는 바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수였던 것이죠. 야콥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상과 건강 문제를 겪었고 아직 예전의 경기력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비스마에서 곧바로 경기에 투입해서 결과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보통 스프린트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200m에서 최대 파워부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 전 몇 시간 동안 높은 페이스를 버티고 오르막과 코너를 넘고 포지션 싸움까지 한 뒤에 마지막 스프린트를 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순간적인 출력이 좋다라고 해도 결승선 앞까지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야콥슨의 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팀의 훈련과 영양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복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스마의 선수 관리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팀들이 마찬가지지만 비스마는 선수마다 훈련 부하와 목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영양 계획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트레이닝 픽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제로 수행한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4시간을 탈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5시간을 탔거나 예정보다 강도가 높았다면 원래 준비한 식사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사용한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식사량을 다시 조정을 하죠. 이 과정에서 푸드코치라는 앱과 프로그램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팀 선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양을 먹는 것은 아니라 훈련 내용과 체격, 목표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음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푸드코치 앱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한 데이터가 앱과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을 기준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좋은데요. 다만 국내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한국어로 음식이 검색이 되지 않아서 음식을 등록하거나 칼로리를 직접 입력해야 할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래도 월드투어 팀들이 말하는 훈련과 영양의 개인화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경험해 보기에는 재미있는 앱입니다. 다시 야콥슨으로 넘어가서 야콥슨이 정상급 스프린터로 돌아온다면 알페신의 반더폴 리드아웃과 같은 바나트, 야콥슨의 리드아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적 시장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노 드리는 2027년부터 튜더로 이동을 하죠. 단기 계약을 맺었고 소문이 무성했던 폴 세이샤스는 2027년에도 데카트론에 남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마우로 슈미드와 AJ 어거스트도 2027년부터 Q36.5에 합류를 합니다. 슈미드는 이미 뚜루드 스테이지에서 우승까지 경험한 선수이고 어거스트는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라 Q36.5도 내년을 앞두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적 시장은 계속 바빠질 것 같네요. 비스마에서는 이적 소식 외에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빙게고는 올해 더 이상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뚜루 스테이지 15에서 낙차로 쇄골이 골절이 됐고 수술 이후 훈련 복귀가 늦어지면서 시즌 후반 목표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파리 니스와 카탈루나에 이어서 지로까지 우승을 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레이스 밖에서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향에서 열린 경기장에서 빙게고도 특별 게스트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고향 주민들의 축하를 받았고 당시에는 쇄골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팔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행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레이스보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 같고요. 몸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2027년 시즌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컨셉이 다른 두 대의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트랙의 신형 도마니입니다. 5세대로 바뀌면서 도마니를 상징하던 아이소스피드가 사라졌죠. 도마니는 2012년 처음 등장한 이후 아이소스피드를 핵심 기술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칸차랄라가 도마니를 타고 스트라데 비앙케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신형은 아이소스피드뿐만 아니라 다운튜브 내부 수납 공간도 없앴습니다. 대신 35mm 타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최대 40mm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27.2mm 원형식 포스트도 적용을 했습니다. SLR 프라임 셋은 이전 세대보다 최대 305g 가벼워졌죠. 그렇다면 아이소스피드가 없어도 승차감은 괜찮을까요? 트랙 자체 테스트에서는 신형 도마니에 35mm 타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전 세대의 아이소스피드와 32mm 타이어 조합과 비교를 해보면 진동 전달 차이가 5% 이내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트랙 자체 테스트 결과였지만 타이어가 점점 넓어지면서 아이소스피드 같은 별도의 승차감 장치 없이도 충분한 승차감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도마니는 어떤 분들에게 잘 맞을까요? 잘 포장된 도로를 중심으로 그룹 라이딩이나 어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마동 같은 레이스 바이크가 당연히 좋겠죠. 반대로 장거리를 오래 타거나 브레베와 그란폰도를 즐기시고 목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공격적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 때로는 거친 지방도로나 가벼운 비포장까지 즐기고 싶다면 도마니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컨셉으로는 팩터 1이 또 있는데요. 팩터가 1을 만든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스피드, 평지와 롤링 코스, 스프린턴처럼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달리기 위한 자전거죠. 어제 저도 실물을 보고 왔는데 이쁘고 정말 잘 나가게 생겼습니다. 팩터 1은 좁은 핸들바 사용과 안장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짧은 크랭크를 사용하는 최근 프로 선수들의 포지션까지 고려해서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팩터의 풍동 테스트에서는 기존의 오스트로벤보다 8% 이상 빠르다고 하죠. 팩터 1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스펀지밥과 패트릭 스타 에디션이죠. 실제로 2016 뚜르드 프랑스 판무에서 선수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상의 에어로 레이스 바이크에 인기 만화 캐릭터인 스펀지밥과 패트릭을 크게 넣었다는 조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 특별판은 국내 대리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마니가 오래 타기 위한 자세와 활용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팩터 1은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만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내가 선호하는 라이딩 스타일과 내가 그 자전거가 요구하는 자세와 목적이 맞는지 살펴보시면 더 오랫동안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마니 한 대 구매해서 비포장 도로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네요. 마지막은 국내 사이클 소식입니다. 양평 그란폰도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초 8월 29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회가 10월 5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 일정을 변경한다고 안내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대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일정이 바뀐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훈련 일정도 맞추고 개인 스케줄까지 조정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갑자기 2달 가까이 일정이 밀리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죠. 최근 대회들 일정이 변경되거나 축소,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서 오랫동안 대회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평 그란폰도 참가 예정이신 분들은 10월 5일로 변경됐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부엘타를 앞둔 포가차와 경쟁자들의 준비 상황, 비스마의 야콥슨 영입과 선수 관리 방식, 그리고 신형 도마니와 팩터 1, 양평 그란폰도 일정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부엘타도 시작을 하니까 라이딩 끝나고 시원한 곳에서 경기 보면서 무더위를 같이 이겨내보시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아질수록 몸도 잘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평소보다 좀 더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일수록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즐겁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사이클링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 하세요. 모두 화이팅!